어휴, 아버님, 가만 계셔요. 이따가 애들 아빠 오면 하라고 할게요. 요새 이런 거는 옛날 거랑 다르다고요.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 앉아 계세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그대들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셨는지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혹여 그 울타리 안에 안일하게 기대어 계신 건 아닌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말년을 외로운 고시원에서 보내야만 했지요. 하지만 끝은 달랐습니다. 그를 무시했던 모두가 무릎을 꿇을 만큼 세상은 아직 공평한 면도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83, 이름은 박정만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전북 고창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땐 정말 가난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마루 밑으로 물이 들이치고 겨울이면 찬 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왔죠. 아버지는 머슴살이를 하시며 가족을 위해 온몸을 던져 일하셨습니다. 자식 공부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며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셨고, 그 희생 덕분에 저는 중학교까지 졸업한 뒤 읍내에 있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엔 한 가지 다짐이 생겼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내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서울로 올라가 시청에 배치됐습니다. 작은 자취방에서 지내며 하루하루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남들 놀 때 공부하고 쉴 때 투잡 뛰며 돈을 모았죠. 그리고 26 동네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늘 미소가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도연, 그리고 둘째 지훈. 그때부터 제 삶의 중심은 오직 가족이었습니다. 제 월급의 대부분은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아플 땐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야근도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말했죠. 너도 좀 즐기면서 살아. 애들이 커서 뭐 해줄 것 같냐? 그럼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잘 자라주면 그걸로 됐지. 내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은퇴 후엔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큰 욕심 없이 묵묵하게 살아왔지요. 그렇게 두 아들 모두 장성했고 큰아들은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작은아들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랑 같지만 두 아들 모두 공부를 참 잘했지요.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이자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이렇게나 나이를 먹었네요. 아내는 8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 말기였지요. 병원에 처음 실려갔을 땐 이미 손쓸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고통 없게 해달라는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입원실에서 매일같이 곁을 지켰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헛소리하는 아내를 붙들고 아이들 얘기를 하곤 했지요. 우리 도연이, 지훈이 잘 크고 있어. 걱정 말고 편히 자.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저는 큰아들 도연의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작은아들은 결혼하자마자 지방으로 내려가 병원에 자리를 잡았기에 서울에서 근무하는 큰아들 집이 자연스레 제 마지막 보금자리가 된 것이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버님 편히 지내세요 라며 웃었고 손주 녀석들도 인사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낯설미 느껴졌습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면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아버님, 김치는 덜어서 드세요. 숟가락으로 드시면 안 돼요. 처음엔 제가 예의가 없었나 싶어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엔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님, 냉장고 정리 다 해놨어요. 드실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말라도 물도 꺼내 먹지 못한 채 며느리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지요. 시간이 흐르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없는 시간엔 저를 애써 무시하려 했고 가끔은 못 들은 척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화장실 불이 나가서 고치려는데 며느리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어휴, 아버님, 가만 계셔요. 이따가 애들 아빠 오면 하라고 할게요. 요새 이런 거는 옛날 거랑 다르다고요.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 앉아 계세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저도 한가장의 기둥이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못한다고 구박받는 모양이 처량했습니다. 아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늘 바빴습니다. 학교에서 야자까지 지도하고 주말엔 피곤하다며 잠만 자니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몇 년을 고시원에서 자취하며 임용 준비하던 걸 제가 지켜봤거든요. 늘 자식 생각뿐이었던 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배제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아이들과 외출복을 입고 나가면서 아버님, 오늘 짜장면 시켜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밖에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랑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에 소심하게 웃으며 알겠다고 했죠. 손주들이 돌아와서는 맛있는 식당에서 고기를 먹었다, 너무 맛있었다 하면서 떠드는데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입을 다물라는 듯 눈치를 주더군요. 거실 TV를 보다가도 그랬습니다. 제가 채널을 돌리자 며느리가 슬쩍 말했지요. 아버님, 아이가 만화 보던 중이었는데 나중에 뉴스 보셔도 되죠.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괜히 민폐되는 것 같아서요. 나중에 모두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볼륨을 낮춘 채 뉴스 채널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쯤 되면 눈이 침침해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쓰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는 욕실 앞에서 타이밍을 재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 출근 시간 아시잖아요. 미리 씻으셨어야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히 샤워를 했습니다. 발소리도 물소리도 죽이며 말이지요. 하루는 목욕탕에 다녀오는 길에 반찬 몇 가지를 사왔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할까봐 조심스레 마트에서 할인하는 김치와 나물을 사왔지요.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던 며느리의 표정이 굳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유통기한 지난 제품도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희는 유기농 위주로 먹거든요. 그때 저는 다시는 무언가를 사오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제 마음이 괜한 짐이 되는구나 싶었지요. 이런 일상 속에서 저는 제 존재가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없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자 아침에 눈을 떠도 숨 쉬는 게 미안해졌습니다. 나란 존재가 이 집에서 불편한 짐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식탁에서 남편인 제 아들에게 말하더군요. 우리 애 교육도 챙겨야 하는데 아버님께서 집에 계시면 아무래도 집중이 안 돼. 그 말에 큰아들 도연이는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묵묵히 밥만 뜨던 그 모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느껴지게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는 제가 있는 걸 아는 채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정부모님 모신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요즘 누가 이렇게 살아? 그때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요양원 알아볼 거야. 애도 이제 커가는데 집에서 어른 모시기는 점점 힘들어지지. 그 말에 제 자존심은 바닥에 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누웠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고요하게 말이지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공원에 나가 앉아 있다가 점심쯤 돌아왔지요. 집이지만 집 같지 않았습니다. 머물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되니 밖이 더 편하더군요. 어느 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손주가 방에서 게임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들 도연이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우리 전세금 좀 더 보태서 방 넓히면 안 될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러던 중 어느 날 며느리가 내뱉은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 후 저는 며느리가 정리하는 부엌 옆에 조용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은 일부러 소리를 아주 작게 해두었습니다. 괜히 방해될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큰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고 며느리와 부엌에서 조용히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별말 아니겠거니 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집이 좁아. 애들 커가는 거 안 보여? 당신도 알잖아. 아버님이 여기 계속 계시는 거 솔직히 편한 건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군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물컵을 정리하다가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얼른 자세를 고쳐 앉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그녀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 입술을 앙다물었다가 이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럼 언제까지 여기 사실 생각이세요? 말끝이 흐려지긴 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도 숨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귀가 잘못된 건 아닐까 다시 되묻고 싶었지만 이미 며느리는 물컵을 치우며 다른 일에 집중하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짐이 되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서운함보다도 그저 쓸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면서도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사실 생각이세요? 그건 곧 이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이란 걸 모를 만큼 둔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이 집에서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작은 배낭 하나를 꾸렸습니다. 이불, 약통,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든 작은 액자 하나, 그리고 적금 통장에서 몰래 찾아낸 몇백만 원을 손에 쥔 채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들 도연과 며느리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는 쪽지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때 제가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동네에 조그마한 고시원이 하나 있었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오래전 그곳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임시로 머물던 장소였지요. 고시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낡은 외벽과 주인 할머니의 흰머리뿐이었습니다. 하루에 25,000원이에요. 한 달 내면 좀 깎아줄 수도 있고. 그 말에 저는 한 달치 방값을 바로 건넸습니다. 이곳이 제 마지막 거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좁은 방, 작은 책상,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처음엔 많이 낯설고 비좁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어차피 어디에도 제 자리가 없었으니 여기가 제일 조용한 곳이었죠. 첫날 밤 등을 돌리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작은 숨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나 잘했지? 아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나왔어. 그래도 쓸쓸했습니다. 늘 아내와 함께하던 식탁. 명절이면 북적이던 거실. 목소리만 들어도 반기던 손주들. 그 모든 게 이제는 꿈처럼 멀었습니다. 혼자 앉아 국그릇에 밥을 말아 먹을 때, 고시원 벽에 기대어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자식들 잘 되라고 아등바등 살았고, 온갖 허리 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내가 떠난 뒤에도 두 아들을 위해 참고 참아냈는데, 결국 이렇게 혼자 남았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즈음 작은 아들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병원 근무 중이라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고 설에는 꼭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잘 지내시죠?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괜찮다. 그냥 밥 잘 챙겨 먹고 라디오도 듣고 뭐 잘 지낸다. 지훈이는 제가 큰형네서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들 녀석은 늘 제게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이 많고 눈치도 빠르고 어미가 아플 때 가장 곁에서 울어주던 아이였죠. 그래서 더더욱 이 초라한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이후의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아도 되었고 아침 저녁으로 라디오를 들으며 책을 읽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조용히 일어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허리 아픈 몸을 이끌고 천천히 걷다 보면 이른 햇살 속에서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곤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걷던 산책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공원 벤치에 앉아 아내와 대화를 나누듯 혼잣말을 하곤 했지요. 오늘은 많이 따뜻하네. 당신도 좋지? 누군가 들었다면 이상하게 여겼겠지만 제겐 아내가 여전히 옆에 있는 것 같아 위로가 됐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을 읽거나 근처 복지관에 무료급식을 이용했습니다. 고시원 주인 할머니는 저를 박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박 선생, 오늘도 산책 다녀오셨어요? 그 짧은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앞에는 늘 같은 노점이 있었습니다. 국수와 어묵을 파는 할머니. 처음엔 말도 없이 먹기만 했는데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국수만 드시네요. 속 괜찮으세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많이 먹어봐야 뭐합니까? 배만 안 고프면 됐지요. 그날 이후 국수를 주실 때마다 삶은 달걀을 하나씩 얹어주시더군요. 말없이 주시는 그 배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산책 중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까스로 의자에 주저앉아 겨우 정신을 붙들었지만 그 이후로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놈의 나이, 이제 몸도 말을 안 듣는구먼.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안에서부터 스멀스멀 밀려오는 불안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고시원 방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식사 시간인데도 문이 열리지 않자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곳에서 저는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저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벽엔 고급스러운 TV가 붙어 있었으며 창가엔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불이 폭신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쓰던 담요가 아닌 병원 로고가 수놓인 새하얀 시트. 머리가 띵한 채로 고개를 돌리니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방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지훈이가 이곳엔 왜? 아버지, 드디어 깨어나셨네요. 지훈이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긴 지훈이가 근무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실은 그 병원에서도 가장 비싼 VIP실이라는 것도요. 여기가 어디냐? 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했어요. 며칠째 의식이 없으셔서. 지훈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울컥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 핸드폰 통화 목록 가장 최근에 있던 아들 지훈에게 연락을 했고, 지훈이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송했다더군요. 도연이는 알고 있냐? 아직이요.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지훈이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서 아버지를 외면한 형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정도 회복된 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거닐 수 있을 만큼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지훈이는 틈만 나면 병실을 찾아와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고 직접 끓인 미음에 반찬까지 챙겨왔습니다. 간호사 후배들이 농담처럼 말했지요. 박 간호사, 이 병원에 VIP 가족 있었어? 이 정도 정성이면 병원장도 부럽겠어요. 지훈은 웃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평생 우리 위해 주기만 했던 분이세요. 그날 밤 저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실 비싸지 않냐? 아빠 돈 없어. 적금도 다 도연이 결혼할 때 썼다.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요. 그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서울서 아버지 소식 듣고는 언젠가는 이럴 날이 올까 싶어서요. 너 월급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주셨던 거 그 반의 반이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갚아주려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도연이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병원이시라고요? 죄송해요. 이제 알았어요. 곧 가겠습니다. 그러자 지훈이가 형은 아버지 만날 자격이 없다며 오지 말라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누가 날 다시 외롭게 해도 난 스스로 지켜낼 거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며칠 뒤 큰아들 도연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고개를 숙인 채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이윽고 조용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큰아들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 새끼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먼저 간 아내한테 혼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큰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다. 도연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내쫓듯 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도 심하게 싸웠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았습니다. 도연이의 고백은 진심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후회의 그림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따로 병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연이 말하길 집에서 조용히 반성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애도 아직 젊은 거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지도 모르지. 아버지,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진심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누굴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싶지도 않구나. 그냥 남은 인생은 조용히 내 방식대로 살아보련다. 도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내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훈이가 작은 전셋집을 구해줬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1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도 있었고 예쁜 화분을 둘 수 있는 베란다도 있었지요. 아버지, 이 집 어때요? 병원에서도 가깝고 햇살도 잘 들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 같구나. 시간이 흘러 저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은 근처 복지관에서 탁구도 치고 동년배들과 노래 교실에도 나가고요. 아내가 떠난 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저만의 시간이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이 집으로 온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제가 직접 심은 국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해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지요. 꽃에 물을 주고 있으면 문득 아내가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던 모습, 아들놈들이 어릴 적 툇마루에서 장난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모든 시간이 고맙고 아프고 소중했습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제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찾아옵니다. 그날의 눈물 이후 큰아들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더 편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더 자주 올게요. 아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꽃 피울 때나 오너라. 웃으며 그렇게 말하면 도연이는 눈가가 붉어집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바쁘게 병원에서 일합니다. 저녁이면 피곤한 얼굴로 들러서 마당 의자에 앉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환자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힘들었던 하루가 다 풀렸어요.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네가 그런 말 들을 자격 있는 사람이란다. 참 소소한 행복이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라디오를 켜놓고 물을 주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알게 된 윤 할머니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박 어르신, 뭘 그렇게 웃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 꽃처럼 다시 피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젊었을 적엔 그렇게 몰랐습니다. 남의 칭찬보다 가족의 불평에 더 민감했고, 가끔은 억울하고 서운했고 또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용한 이 마당에 앉아 꽃이 피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것 같아 고마워집니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편지가 흘러나옵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당신의 사랑이 제겐 너무 큰 숙제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편지가 꼭 제 아들이 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심은 꽃과 함께 숨쉬고 있고,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이 계신 그 자리가 당신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부디 너무 늦기 전에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박정만 어르신처럼 잊혀져선 안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하시길 바랍니다.